유럽 축구의 소유권 지형도에서 미국 자본의 영향력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구단주 변경이나 자본 유입의 문제가 아니며 NFL과 NBA로 대표되는 프랜차이즈 경영 철학과 150년 역사의 클럽 문화 및 승강제라는 유럽식 전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현상입니다. 데이터와 자산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이들의 방식은 정말로 축구의 미래를 제시하는 합리적인 혁신인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자본의 철학의 충돌을 토드 보열리와 존 텍스터라는 두 상징적인 인물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자본이 유럽 축구와 근본적으로 충돌하는 지점은 그들이 축구 클럽을 바라보는 시각 그 자체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클럽이 150년의 역사와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의미한다면 미국에서 스포츠팀은 철저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프랜차이즈입니다. 우선 미국식 모델의 경영 철학은 데이터를 숭배하는데, 머니볼로 대표되는 미국식 스포츠 경영은 전통적인 스카우터의 감이나 감독의 직관보다는 통계 모델과 데이터를 더 신뢰합니다. 그들은 선수를 명성이나 과거의 활약이 아닌 수치화된 데이터로 선수들을 평가하고 시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발굴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는 알렉스 퍼거슨이나 아르센 벵거처럼 감독 한 명이 선수 영입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가졌던 유럽의 전통적인 감독 중심 모델과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클럽은 열정 이전의 자산으로, 그들의 제일 목표는 당장의 우승 트로피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보다는 클럽의 브랜드 가치와 중계권료 수입이 우선이고 상업적 수익을 극대화하여 최종적으로는 구단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첼시가 유망주들에게 8년 이상의 초장기 계약을 안겨준 것은 단순히 팀을 만드는 것을 넘어 FFP 규정하에서 영입 비용을 회계적으로 분산시켜 자산을 장기간 확보하려는 지극히 미국적인 경영 방식이죠. 그리고 그들이 유럽 축구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름 아닌 강등입니다. NFL과 NBA, 그리고 MLB 등 모든 미국 메이저 스포츠는 승강제가 없는 폐쇄형 리그입니다. 한번 투자한 구단의 가치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만, 반면에 유럽 축구의 승강제는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자산이 단 한 번의 실패로 하부 리그로 추락해 그 가치가 폭락할 수도 있는, 그들의 관점에서는 비합리적인 최대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의 철학은 유럽 축구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대한 충돌의 가장 중심에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인물이 있습니다. 2022년 5월 로만 아브라모비치 시대가 막을 내리고 LA 다저스의 구단주이기도 한 토드 보열리가 이끄는 미국 컨소시엄이 첼시를 인수했을 때 축구계는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으며, 이러한 변화는 유럽 축구의 전통적인 관습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과감하고 거대한 미국식 실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실험의 첫 번째 신호탄은 감독 선임에서 나타났는데, 보엘리 컨소시엄은 불과 1년 전 챔스 우승을 안겨준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하나인 투엘을 시즌 초반에 경질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성적 부진이 아니었고, 그들은 클럽의 모든 것을 통제하길 원했고, 자신만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투엘의 방식은 이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투엘을 대신하여 브라이튼에서 혁신적인 축구를 보여준 그레이엄 포터를 감독으로 선임하는데, 이는 검증된 승리자보다 시스템에 순응하는 관리자를 선호하는 미국식 프랜차이즈 경영의 특징을 명확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보엘리의 실험은 선수 영입 방식에서 정점을 찍었는데, 그들은 엔조 카이세도, 무드릭 등 20대 초반의 유망주들에게 1억 유로가 넘는 천문학적인 이적료를 지불하였죠. 당시 UEFA와 프리미어리그의 FFP 규정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8년 이상에 달하는 초장기 계약이라는 유럽 축구에서는 전례 없던 미국식 회계 처리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1억 파운드의 이적료를 8년 계약으로 나누어 회계 장부상으로는 매년 1250만 파운드의 비용만 지출한 것으로 처리하는 기법이죠. 하지만 현재 첼시는 2년여 만에 10억 파운드가 넘는 돈을 쏟아부었지만 성적은 그리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애매한 성적을 내고 있으며, 포터는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되었고, 포체티노를 거쳐 작년 여름부터 2부 리그에서 승격한 엔초 마레스카가 지금까지 첼시를 지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토드 보열리의 첼시가 데이터를 통해 한 클럽 내부에서의 성공을 실험하는 중이라면, 미국식 프랜차이즈 모델의 또 다른 축은 자산가치 극대화에 있으며, 이 모델을 가장 공격적으로 실행하는 인물은 이글 풋볼 홀딩스의 대표인 존 텍스터입니다. 그의 전략은 첼시처럼 하나의 클럽에 모든 자본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며, 대신 그는 여러 대륙에 걸쳐 전략적으로 클럽들을 사모으는 멀티클럽 소유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리옹, 보타포구, 몰렌베이크, 플로리다까지 현재 이글 풋볼 홀딩스는 여러 개의 축구 구단들을 소유하고 있죠. 이 시스템의 작동 원리는 명확한데, 그것은 선수 농장이자 자산 이동 통로로 보타포구에서 저렴하고 재능 있는 유망주를 발굴하여 유럽 무대에서 적응시키고 검증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비싼 시장인 프리미어리그로 판매하면서 그 가치를 극대화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러한 모델 안에서 각 클럽들은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진 팀이라기보다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각 단계를 담당하는 부품처럼 작동합니다.
얼마 전까지 존 텍스터는 크리스탈 팰리스까지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때는 리옹 팬들이 불만이 많았었는데 한때 리그왕 7회 연속 우승이라는 위협을 달성했던 명문 클럽이 텍스터의 MCO 모델 안에서는 잉글랜드로 보내는 중간 거점이나 육성 공장처럼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리옹의 재정은 어려워지는 와중에 텍스터가 팰리스의 선수 영입에 더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리옹의 서포터들은 경기장에 우리는 팰리스의 위성 구단이 아니다라며 텍스터 구단주를 향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죠. 이러한 장면은 수익 극대화라는 미국식 자본 논리와 클럽의 정체성이라는 유럽의 전통적 가치가 얼마나 공존하기 힘든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토드 보열리가 첼시가 보여준 데이터 실험실의 혼돈과 존 텍스터의 멀티클럽 제국이 마주한 리옹 팬들의 격렬한 저항은 미국식 프랜차이즈 모델이 유럽 축구의 전통과 얼마나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정말 유럽 축구의 근간을 흔드는 침략자일까? 유럽의 많은 전통적인 팬들에게 미국 자본은 축구를 문화가 아닌 상품으로 팬을 구성원이 아닌 고객으로 취급하는 이질적인 존재입니다. 2021년 맨유, 리버풀, 아스날 등 여러 빅클럽들이 주도했던 유러피언 슈퍼리그 창설 시도는 그들의 본심이 강등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하고 수익만을 보장받는 폐쇄형 리그에 있음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토드 보열리가 부임 초기에 뜬금없이 제안했던 프리미어리그 올스타전이라는 계획 또한 축구의 문화적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침략자의 오만함으로 비쳤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들이 유럽 축구의 낡은 관습을 깨는 미래이자 혁신가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들은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고 FFP 규정하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창출하려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강제했습니다. 바르셀로나나 유벤투스 같은 유럽의 전통 명문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재정적 파탄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미국 자본의 합리적이고 비즈니스적인 접근 방식이 더 프로페셔널하다고 볼 수도 있으며 그들은 축구계에 막대한 자본을 유입시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까지도 이 거대한 충돌은 어느 한쪽의 승리로 끝나지 않았는데 토드 보열리는 데이터만으로 팀이 굴러가지 않는다는 값비싼 교훈을 얻었고 그는 자신이 실험이 실패했음을 일부 인정하고 축구계의 전통적인 전문가들에게 다시 권한을 위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 텍스터 역시 리옹 팬들의 저항을 통해 클럽의 역사와 정체성이 단순한 무형자산이 아니라 구단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힘임을 깨닫고 있죠. 반대로 유럽의 전통적인 클럽들 역시 이제는 데이터 분석팀 없이는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며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식 프랜차이즈 모델은 유럽 축구를 정복하는 데 실패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유럽 축구의 낡은 시스템에 거대한 변화를 풀어놓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의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미국 자본은 유럽 축구의 거대한 자본과 한미성과 데이터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지만 그 과정에서 유럽 축구의 근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자본의 유입은 축복일지 재앙일지 여러분들은 미국식 프랜차이즈 모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